저희가 오늘 제품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 웹방화벽의 일부 API 프로텍션 기능을 더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가트너에서 와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와비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객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API 보안이라는 게 기존의 보안 이슈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 제품이 고객이 어떤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좀 더 재밌었던 것은 고객조차도 가렵긴 한데 내가 어디가 가려운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먼저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점부터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P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 공공기관에서 찾은 내용이거든요. API는 상호간에 정의된 퓨전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능을 요청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표준 메커니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가 API라는 표준 메커니즘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앱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의 데이터나 기능을, 마치 저는 이 그림이 좀 와닿는데요, 전기 플러그를 꽂으면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듯이 쉽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API를 사용했을 때 그럼 개발자들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미 검증된 데이터나 남이 수집해놓은 데이터, 남이 개발해놓은 기능,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뭔가 AI 같은 신기술이 나오거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나 기술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나왔을 때 API만 교체하면 되니까 빠르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연성이 높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라도 저 API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기능과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안성입니다. 이 보안성은 개발자 입장에서가 아니고 API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혹은 기능을 제공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API가 상당히 통제된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기술을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좀 가벼운 내용인데요, API를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안에 있는 앱들끼리 서로 API로 연결할 때는 이제 당연히 직관적이죠. 프라이빗 API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내부는 아니지만 외부의 어떤 특정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사하고 기술과 데이터를 연결한다, 그런 걸 이제 파트너 AP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픈 API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API를 퍼블릭 AP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이제 API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코노미라고 붙여놓으니까 좀 방어한 표현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API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기술을 공개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성,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를 특정하고 또 횟수나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기술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서비스 상품화된 API를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우리 서비스하고 결합을 해서 고객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원천적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한 측과 시행하는 것, 이 일련의 경제 생태계를 API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앱이라든지 비즈니스 앱, 게임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API를 이용해서 자기의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이제 오픈 API 마켓 전망입니다. 제가 어디 구글링을 해서 찾은 자료긴 한데요, 추정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24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49억 달러까지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오픈 API 마켓의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오픈 API를 모아서 준비하는 서비스업이 있는데 아마 그걸 추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돈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API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누적되는 API 공격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해본 건데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약 17%의 API 공격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31% 증가해서 996%가 증가한 API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PI 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좀 몇 가지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2018년에 그 미국 무전국에서 API 권한 취약점이 발생해서 실제 개인정보가 얼마큼 유출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누군가가 발견을 한 겁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남의 데이터를 내가 받을 수 있더라.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면 6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메일 주소라든지 사용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들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팔로라는 SNS 플랫폼을 활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팔로의 API 취약점을 가지고 약 60TB의 개인 위치 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인 활동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크랩해갔다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트위터 개발자가 실수로 API 키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트위터의 계정, 남의 계정을 탈취할 수 있다는 이제 보고가 돼서 부랴부랴 수정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주 통신사입니다. 호주 2등업체인가 1등업체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오프스라는 호주 통신사가 API 인증 취약점 때문에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회사의 사고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 회사들이 그러면 기존의 보안 시스템이 없었느냐 혹은 어떤 우리의 보안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API 어택은 기존과는 다르다. 뭐가 다른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의리적으로 재밌게 표현을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요.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웹 공격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본 거예요. 해커가 들어옵니다.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파이어리나 IPS 같은 장비가 이 차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도 되는 차인지 아닌지 잘못 등록된 보안 차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통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내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 검색대 같은 거 통과를 하겠죠. 이 사람이 수배자는 아닌지, 수세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방화벽이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상한데 악성 공격인데 하면 잡는 거죠. 근데 API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API는 제가 저걸 이제 통행증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 API는 이미 우리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API는 그냥 들어옵니다. 왜? 아무런 악성이 없어요. 패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행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부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부에 들어와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봐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마음을 바꾸죠. 내가 이 방에도 들어가 보고 저 방에도 들어가 보고 출입카드를 냈더니 다 문이 열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API 관리를 하는데 뭐가 어려울까를 상상을 해보고 외국 사례를 서치도 해보고 또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API를 쓰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API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무슨 데이터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또 API 스펙 문서라는 게 있는데 이 순서대로 API가 실제 동작하고 있는지, 인증과 권한은 제대로 부여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안 담당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하고 굉장히 입장 차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좀 어긋나네요. 아무튼 이 보안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는 API를 개발한 사람들한테 보안성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놨겠지. 왜냐하면 수많은 어떤 현업에서 API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데 보안 담당자들이 일일이 거기를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인증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 거야? 우리의 정보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야를 이 비즈니스 로직을 모르는 보안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잘 만들어주기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향성이 뭐냐면 그 API 개발자가 1대1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또 어딘가에서 API 서비스를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API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 API 개발자는 내가 받아오는 그 API 데이터에 대해서 취약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저쪽에서 잘 만들어 놨겠지. 제가 좀 이따 재밌는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고 API를 막 남발해서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죠. 남용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이 API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를 보안 담당자 몇 명이서 알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인증을 여기까지 해주고 권한을 여기까지 줬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API는 1대1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1대 N, 1대 N 대 N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빗과 퍼블릭, 또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이런 환경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환경 안에서 이 비즈니스 로직을 보안 담당자가 파악하는 게 매우 힘들다. 1원을 입금해주는 그 인증 서비스를 10만 번을 해서 10만 원을 타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10만 원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은행이 1원 인증 서비스를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은행은 1원 인증 서비스를 API를 이용해서 다른 회사한테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게 실제 지금 건당 3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 원의 손해를 본 게 아니고 3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는 처음에 이 1원 인증 서비스라는 것을 봤을 때요. 야, 저거 누가 100번 하면 100원이고 10,000번 하면 10,000원인데 진짜 10만 번 하는 놈 없을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API를 개발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이 취약점을 개발자가 알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API를 가져다가 쓰는 은행이 책임이 있을까요? 이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 취약점이 있다는 걸 안다 해도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가 경고를 한다? API 우리 변경할 거예요. 이런 취약점이 있어요.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도 이게 API 공격은 아니지만 API가 얽혀있는 재미있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 취약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API를 변경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이런저런 뭐 일들에 따라서 API를 변경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느냐, 버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또 이 API 문서는 변했는데 그대로 API가 동작을 하고 있느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취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3가지 정도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 API 보안을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디스커버리와 비저빌리티. 그러니까 그 API 트래픽에 대해서 전체 API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되고 로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지 않고 있는 API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만들어 놓고 뭐 문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든지 이런 API들을 전부 다 탐지하고 학습하고 인벤토리화해서 관리하고 또 필요할 때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리얼타임 프로텍션입니다. 이제 실시간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저희 파이어링크 와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담당자가 설정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또 악성 코드 같은 게 아예 없진 않거든요. 뭐 인젝션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를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설정한 민감 데이터가 나갔을 때는 차단한다든지 뭐 인계치를 기반으로 차단한다든지 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리얼타임 프로텍션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어널리시스하고 어너멀리 그 디텍션이라고
이제 분석과 이상 탐지를 하는 방향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서서 계속해서 API 트래픽을 로깅하고 이제 인벤토리화를 해놨으면 그걸 토대로 첫 번째로는 통계 분석 같은 걸 해야 될 겁니다. 통계 분석을 해서 뭔가 비즈니스 로직은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있지 않았던 특이한 어떤 행위가 벌어졌다, 통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걸 알람을 주는 겁니다. 알람을 줘서 현업 부서에 알리고 이걸 차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사람이 이제 판단하지 못하는 추론을 AI에게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규로 API를 개발하게 됐을 때 이 API가 그 문서 로직에 맞게끔 동작하는지 다른 취약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리얼타임 프로텍션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탐지와 로깅, 그 다음에 또 분석과 이상 탐지 같은 이런 영역까지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